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긴 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이미 그 시작을 보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 중국 경제 이야기를 꺼내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는 반응이 아직도 많다. 공산당이 뒤를 봐주는 나라고 14억 인구에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일본처럼 30년을 허비할 리 없다는 것이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데이터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다. 30년 전 일본이 겪었던 구조적 붕괴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으면서 동시에 일본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 위에 서 있다. 한국에서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매일 HTS를 켜고 종목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 종목이 이렇게 안 움직이지? 라고 답답해한 적이 있다면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중국 문제와 연결돼 있다. 중국 경제의 흔들림은 이미 우리 포트폴리오 한가운데를 건드리고 있다. 단순히 무섭다는 감상이 아니라 이 구조를 이해해야 내 종목의 방향이 보인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그 연결고리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먼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왜 그렇게 길었는지부터. 1980년대 일본은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이었다. 도쿄 땅값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자산 거품이 팽창했고 니케이 지수는 38,000포인트를 찍었다. 일본 기업들이 뉴욕 한복판 록펠러 센터를 쇼핑하듯 사들였고 전 세계가 일본의 시대가 왔다고 믿었다. 그런데 1990년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반토막 났고 이후 일본은 무려 30년을 헤매다 2023년에야 겨우 그 고점을 회복했다. 한 세대가 고스란히 날아간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경제학자 리처드 쿠가 정의한 대차대조표 불황, 밸런스 시트 리세션이라는 개념이 핵심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3억을 빌려 집을 샀는데 거품이 꺼지며 집값이 1억으로 폭락했다. 그래도 은행 빚은 여전히 3억이 남아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단 하나다. 소비도 투자도 멈추고 오직 빚 갚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새 차를 뽑거나 해외여행을 갈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너무 잘 안다. 한 사람이 그러면 그냥 개인 사정이다. 하지만 수천만 명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면 나라 전체의 돈 흐름이 완전히 얼어붙는다. 더 무서운 건 금리를 낮춰도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이자가 공짜라도 이미 빚더미에 깔려있는 사람이 새로 돈을 빌려 사업을 하고 집을 사겠는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전부 빚 갚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니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을 30년 동안 붙들어 놓은 진짜 정체였다. 지금 중국에서 정확히 같은 신호가 나오고 있다. 2024년 7월 중국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액이 상환액보다 적어졌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기업도 가게도 새로운 투자를 포기하고 빚을 갚는 데 혈안이 된 것이다. 여기서 공산당이 명령 내려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대차대조표 불황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빚에 짓눌린 사람들의 공포심리가 만드는 것이다. 빚이 수억 원인데 당장 벤츠를 뽑고 여행을 가라는 명령이 통하겠는가? 과거 일본 정부도 90년대 내내 금리를 낮추고 돈을 미친 듯이 뿌렸지만 잃어버린 30년을 막지 못했다. 공포라는 심리적 벽은 정부 명령으로 부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나쁜 조건 위에 서 있다. 첫 번째,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의 2배에 가깝다. 하버드대 케네스 로그프 교수와 IMF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부동산과 연관 산업을 합치면 GDP의 25%에서 33%를 차지한다. 일본이 거품이 꺼질 당시 이 비중이 15%에서 18%였던 것과 비교하면 충격적인 차이다.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약 20%를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다들 체감하지 않나? 중국은 그보다 더 큰 덩치로 부동산이 경제를 받치고 있었던 것이다. 집이 안 팔리면 건설사만 망하는 게 아니다. 새 집에 들어갈 냉장고, 소파, 타일이 안 팔리고 이사업체, 인테리어 업체, 그 동네 식당까지 줄줄이 쓰러지는 완벽한 도미노다. 2021년 고점 대비 중국 주택가격은 이미 20% 가까이 하락했고 거래량도 반토막 이상 났다. JP모건은 완공 승인을 받은 주택까지 합치면 현재 쌓여있는 미분양 재고가 18억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지금 팔리는 속도 그대로라면 이 빈집들을 다 털어내는데 5년 이상이 걸린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 빈집이 소진되는 속도보다 집 살 사람이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빠른 끔찍한 구조다. 헝다 사태 이후 중국 내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 규모는 2025년까지 약 1,4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중국 회사채 디폴트의 88.7%를 차지한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업계 전체가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헝다의 부채가 360조 원 규모로 파산한 것을 시작으로 헝다보다 프로젝트 규모가 4배나 큰 비구이완, 컨트리가든마저도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 중국 3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 완다, 비구이완이 모두 디폴트 위기에 맞으면서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는 공식이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 완전히 깨졌다. 이 도미노가 한국 주식 투자자에게 직접 닿는 지점이 있다. 중국 건설이 멈추면 철강 공장도 멈추고 중국 철강사들은 내수해서 못 파는 물량을 국제시장에 헐값으로 쏟아낸다. 이게 전 세계 철강시장 가격을 붕괴시키고 포스코, 현대철 같은 한국 철강사들이 직격탄을 맞는 진짜 이유다. 중국 부동산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내 포트폴리오 손익화면에 빨간불로 나타나는 구조다. 두 번째, 지방정부가 오직 땅을 팔아먹고 살았다. 한국이나 일본은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한다. 하지만 중국은 땅이 전부 국가 소유다.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권을 개발사에 팔아 그 돈으로 도로를 깔고 공무원 월급을 줬다. 호황기였던 2021년에는 지방정부 수입의 38%가 이 땅 팔아서 번 돈이었다. G뉴스. 그런데 집이 안 팔리니 개발사들이 땅을 사지 않는다. 지방정부 토지 매각 수입이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날아간 것이다. 그 결과 중국 소도시에서 공무원 월급이 몇 달씩 밀리고 도로 보수가 멈추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재정이 바닥난 일부 지방정부는 당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석불의 30년 운영권을 팔고 장례식장 운영권을 경매에 붙이는 지경까지 몰렸다. 지방정부들은 인프라 공사를 위해 LGFV라는 특수기구를 통해 막대한 숨겨진 부채를 쌓아왔는데 이제 갚을 돈이 없는 구조다. 이 음성 부채 규모가 중국 GDP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파이프가 터져서 벽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 수도꼭지만 잠근다고 그 썩은 벽이 하루아침에 새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세 번째, 집을 사줄 사람이 구조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어쩌면 이게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부분이다. 일본은 1990년 거품이 꺼졌을 때도 인구가 늘고 있었다. 나중에 집을 사줄 젊은 세대가 뒤에 받쳐주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2022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10년 일찍 인구 절벽이 온 것이다. 작년 출산율은 1.0명까지 떨어졌다. 중국의 연간 혼인 건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 청년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까지 겹치면서 신규 주택 진입 수요는 사실상 실종 상태다. KCMI. 왜 중국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냐고?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선전의 주택가격 대비 소득 배수가 43.5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43년 반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앞에서 중국 청년들이 내린 결론이 탕핑, 즉 그냥 누워버리자다.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청년 실업률이 공식 통계로도 21%를 넘었고 상황이 너무 나빠지자 중국 정부는 한동안 청년 실업률 발표 자체를 중단하기도 했다. 구직을 아예 포기하고 부모에게 기대 사는 청년들까지 합치면 실질적인 청년 백수 비율은 훨씬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매우 정교하게 맞물린다. 청년들이 집을 못 사니까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다. 집 살 사람이 사라지니까 집값은 계속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지면 부모 세대 자산이 쪼그라드니까 소비를 줄인다.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청년 일자리가 더 없어진다. 일자리가 없으니 탕핑족은 더 늘어난다. 과거 일본이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 30년을 허우적거렸는데 지금 중국은 그 고리에 일본보다 훨씬 더 깊이 발을 담그고 있다. 계약금을 수천만 원이나 내고도 아파트 공사가 멈춰 수백만 가구가 피눈물을 흘리는 현실이 이 악순환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네 번째, 디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됐다. 물가가 계속 내려가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물가가 내려가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는다. 내일 사면 더 싸겠네 라며 소비를 미룬다. 기업은 살아남으려고 가격을 더 내린다. 가격이 내리니 또 기다린다. 결국 기업은 직원 월급을 깎고 자른다.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를 더 못한다. 이 지옥 같은 악순환이 디플레이션이다. 일본이 이 늪에 빠져 30년을 허우적거렸다. 지금 중국에서 이 신호가 선명하게 나오고 있다. GDP 디플레이터가 10분기 연속 하락했고 중국의 총 부채는 GDP 대비 300%를 처음 넘어섰다.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비교가 있다. 일본이 유사한 부채 수준에 도달했을 때 1인당 GDP는 이미 32,000달러 수준의 부자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겨우 13,000달러 수준뿐이다. 부유해지기도 전에 먼저 늙어버렸고 산더미 같은 빚더미에 깔려버린 것이다.
일본은 이미 충분히 쌓아놓은 부를 갉아먹는 과정이었지만 중국은 쌓을 부도 없는 상태에서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쯤 천천히 곱씹어야 한다.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밑으로 떨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다 던져버리고 가장 안전한 국채로만 도망치고 있다는 신호다. 반면 일본은 30년 만에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며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두 나라의 운명이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투자자들은 중국이 일본의 만성 침체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주식 투자자로서 지금 무엇을 봐야 하나? 솔직히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다. 중국 리스크를 안다고 해서 투자를 다 멈출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과 알면서 대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지금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 중국 부동산 침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은 명확하다. 철강, 화학, 건설 기자재, 중국 내 소비재 관련주들이다. 이 업종들은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반짝 반등하다가 다시 꺾이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패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발 호재 뉴스 한 줄에 올라탔다가 물리는 경험을 이미 해봤다면 지금은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체 지표의 하락세와 달리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일선 도시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 중국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반면 중국의 구조전환 속에서 오히려 방향이 달라지는 업종도 있다. 중국이 부동산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축을 이동하면서 전기차, 신에너지 설비 투자, 산업설비 교체 수요 등이 새로운 소비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의 HBM 메모리, 배터리 소재, 반도체 장비 일부 기업들은 새로운 수혜 구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전체를 하나의 위험 덩어리로 보는 것보다 어디서 돈이 빠지고 어디로 돈이 흘러들어가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시각이 지금 투자자에게 훨씬 중요하다. 또 하나 냉정하게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다. 코스피의 만성적인 저PBR 현상 중 일부는 중국 경기 불확실성과 연동된 한국 수출 기업들의 이익 변동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꾸준히 나온다. 이 할인이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면 역발상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고 아직 덜 반영됐다면 추가 하방 압력이 올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중국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 중국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아는 것 자체가 내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단기 반등 재료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구조적 전환의 수혜를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가 반복되는 방식에 대하여 1990년 일본 버블이 꺼지던 첫날 일본은 일시적 조정이라 했다. 5년 후엔 곧 회복된다고 믿었다.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장기 침체임을 인정했다. 일본은행 전 총재의 회고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버블 당시 그 누구도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엘리트 공무원도 언론도 정치인도 몰랐다. 그 부정과 현실 도피가 30년의 고통을 만들었다. 지금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 정부는 완만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구 감소, 가계부채 증가, 투자심리 위축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감안할 때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역사는 늘 이번엔 다르다는 인간의 착각을 비웃으며 반복된다. 우리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1990년 일본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살다가 나중에야 그게 시작이었구나를 알았다. 우리는 적어도 그 시작점을 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